반갑습니다. 대구는 동보험센터의 돈쌤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 시장의 키팩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지난 영상의 주제였던 금리는 좀 딱딱하고 어려웠다면, 이거는 사실 더 말씀드리기가 더 힘들 수 있는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기습하면서, 네,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요. 여기 대해서도 사실 많이 좀 갈리더라고요. 일단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좀 잔인하게 봉쇄 정책을 했던 게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하마스의 테러는 그 어떤 걸로도 이제 합리화될 수 없다. 사실 둘 다 맞는 얘기긴 하죠. 근데 저는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게 만약에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독립 전쟁이라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를 봉쇄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거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암살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민간인을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당성을 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어차피 그 워낙 유명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이 역사적 배경이라던가 왜 그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볼만한 영상이 꽤 많으니까 이미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 이 전쟁에서 뭘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쟁 원인, 배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죠. 아무리 짧게 잡아도 1948년 이스라엘 건국부터 해야 될 겁니다. 그 앞으로도 가려고 하면 또 출애굽까지 나와야 되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고요. 전쟁이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로 갈등이 심하고 구도도 골치 아픈 상황이고, 실제 네 번의 전쟁이 이미 있었죠. 이미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그 네 번의 전쟁이 1차, 2차, 3차, 4차 요거를 제가 두 번이라고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 전쟁이냐 아니면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가 이제 정말 전쟁을 하는 이런 것들이었냐에 따라서 성격을 좀 달리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하고 가장 큰, 만약에 이게 5차 아랍 전쟁으로 간다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하고 앞서하고 좀 다른 거는, 일단 예전에는 예전 전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걸 주도하는 건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집트는 중동에서도 이제 이란 사우디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좀 예, 존재감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상태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이라크도 존재감 떠나서 진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거나 이제 그 78년 용키프르 전쟁이었죠. 그 이후로는 이집트는 더 이상 변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가자 지구하고 이집트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집트가 우리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난민 받아주고 막 했지 않습니까? 할 것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동의 형제인데, 옛날에는 그 팔레스타인 돕겠다고 전쟁까지 주도했던 게 이집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을 언제 다 쐈는지 모르는데 담을 다 쐈더라고요. 말 그대로 담을 쐈더라고. 저는 담을 트럼프만 쐈는 줄 알았는데 이집트만 쐈고 있어요. 이집트가 그러고 있다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완전히 형제라고 하더니 조금 웃긴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도했던 게 이집트였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 이란과 그리고 사우디가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1대1로 비교하기에는 좀 많은 게 변했다. 당연히 시간도 많이 변했으니까. 자, 그럼 또 길어지니까,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또 이제 처음에 전쟁 기술이 발발하고 이스라엘 정치가 좀 분박을 하고 막 유가가 좀 튀었다가 확정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이란이 특히 이제 발을 빼면서 우리가 하마스를 지지는 해도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확전은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이 그냥 전쟁은 전쟁이고 시장은 시장이지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또 이제
그냥 지상군 투입을 임박한 상황이 되니까 시장이 약간 또 긴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좀 시리아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리아는 바로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어, 아, 얘만 이게 시리가 떠요. 제가 아이패드를 써가지고 여기 국경 쪽으로 그 혁명 수비대군을 이제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지금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이스라엘 증시가 또 거긴 또 그 안식일 우려가 다르니까 급락을 하고 있고 긴장감이 일단은 처음에 기습할 때는 그냥 조금 그냥 하고 좀 넘어갔다가 지금 새로운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은 주말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부터 유가와 금리를 보면 어떻게 될지 일단은 아시게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이 지도하고 여기 예전에 그 신문을 캡처한 걸 가져왔는데 예전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쟁은 유가 급등이라는 것으로 번지지만 않으면 정치에는 호재였습니다. 사실 2차 대전이 대공황을 뭐 그냥 기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대공황은 이제 수요가 없는 건데 전쟁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요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다 거짓말같이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유가를 그러니까 기름통에 불이 번질 수 있는 전쟁은 좀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게 뭐겠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겪었기 때문에 또 지난주 주말에 또 이런 그 중동 뉴스를 받게 되니까 이거 뭐 스트레스 특히 이제 유가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는데 추가로 갈 수 있는 100불을 넘을 수도 있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사실 뭐 날짜도 비슷합니다. 뭐 이게 73년 여기 표시에 73년 10월 7일이에요. 지금 그 우리 이제 한 일주일 됐으니까 그때도 한 10월 6일인가 7일인가 그랬죠. 하루 차이였습니다. 하루 차이였고 그게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 차이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역사가 또 50년 만에 또 반복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73년 같은 그런 양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가 이제 73년 하면 이제 1차 오일 쇼크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가 4배 정도 올랐고 그것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워렌 버핏의 이제 파트너인 찰리 먼거도 그때 망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버핏과 같이 일하게 되는 이제 먼거도 작살나는 그런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 이스라엘을 미국과 유럽이 이제 도와주면서 이제 유럽이 이제 그 서방 세계에 대한 아랍 세계의 공분이 커지면서 아예 수출 금지 조치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실제 유가가 한 4배 정도 올라가면서 이게 문제가 발단한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원유 금수 조치를 하는 곳은 아직은 없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제 대립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얘네들 자체는 산유국은 아니다. 산유국은 아니고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 뭐 시리아나 뭐 아니면 뭐 레바논, 요르단 뭐 이런 데인데 여기는 일단은 주요 산유국은 일단은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닙니다. 다 지금 내전 중이잖아요. 시리아는 원체 유명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로 돼 있어야 그래도 그 뭐 형제를 뒀든지 뭘 뒀든지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 시리아만 해도 이게 그 반군이 어느 정도 있는데 정부군이 가서 도와준다. 이거 사실 좀 그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토를 비울 수 있는 뭐 레바논도 마찬가지.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고 헤즈볼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라인이긴 한데 헤즈볼라는 그 이란과 같은 이제 뭐 그 시합하고 이란과 연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주목을 받는 것이지 레바논 정교군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그 전쟁다운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아니다. 현재 아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하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양측을 다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방문조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여기 제가 잘랐습니다만 이란, 이란의 이제 그 이란은 그래도 주요 지역이고, 근데 막말로 이란도 그간 제재를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자금 동결을 했다가 이번에 풀었다가 이번에 또 다시 동결했더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예전보다 이제 원유 수출이 는 건 사실인데 대부분이 중국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또 러시아의 원유라는 게 또 라인이 있어가지고 이란으로 가도 뭐 진짜 급격하게 될런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금리 튀는 거는 정말 극혐을 하니까 이제 일단 이란은 그냥 멀리서 응원만 하는 존재로 남아줘야 서로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다행히 이란도 그런 스탠스였기 때문에 크게 안 받았는데 이제 진짜 국면이죠. 이제 지상군이 이제 가자로 들어가면 이 전쟁이라는 게 주식시장 예측도 의미 없겠지만 전쟁 예측도 의미가 없죠.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을 때 스펙으로 보거나 소위 말하는 팬더멘탈 전 군사력을 봤을 때 지금까지 버틸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 뭐 미국 지원 안 해줘도 되죠. 어, 미국 지금 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가 아니잖아요. 미국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이 말리지 않으면 그냥 가서 이제 조질 수 있는 게 또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일단 그때랑은 조금 다른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이제 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확전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란 같은 경우도 과거와 같이 그러니까 그 중동 국가들이 갑자기 군수 조치를 다 하기보다는 확전되면 일단 이란인데 이란도 사우디나 뭐 물론 이제 그 카타르 같은 데는 이제 가스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이제 또 공격을 하면 가스 공급을 이제 막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곤 있어요. 나오곤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카타르가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자기 장사를 오랫동안 멈출 만한 그렇게 형제가 넘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저는 두 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네 번에 있었던 중동전쟁 전부가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돕겠다라는 명분으로 시작을 한 것이었는데 실제 팔레스타인을 뭐 받아주거나 진짜로 도와준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도 지금 담쌓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스라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달리 이제 그 공격을 당한 쪽이 오히려 더 강하기 때문에 어,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지원을 못 해줄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원 안 해. 뭐 이 정도 조금만 도와줄 것만 조금만 도와줘도 뭐 큰 문제는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거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지도 않겠다 그러고 앞으로 좀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는 금리하고 유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인데 저는 이스라엘이 그래도 지금 이제 뭐 24시간에서 조금 더 연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민간인 피해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했으니까 뭐 그냥 다 조져버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스라엘에게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또 구제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하마스 조직이 숨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건 좀 감수를 해서라도 민간인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만이 실제 피해도 조금이나 줄일 수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 하마스의 그 테러 행위에 대해서 지금 명분을 얻었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에 대해서 뭔가 공격하는 명분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가장 좋은 전쟁을 멈추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죠? 잘 안 될 것 같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빨리 예전에
미국 독립전쟁 때 셔먼이라는 미국의 전차가 서면 전차가 이제 그 사람을 딴 건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전쟁은 잔인한 것이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해야 빨리 끝난다. 는 거죠. 전쟁은 일단 빨리 끝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다고 잔인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빨리 끝나기를 일단 바로 그래야 우리도 유가나 금리를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전쟁 얘기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더 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데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리사이클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사실 증시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았다가 고개를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경기 침체 다 확정됐다고 했는데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생각하지 못한 그 정도의 침체는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있고 그런데 경기가 둔화됐고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시기가 꽤 길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를 많이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고를 쌓지를 잘 안 해요. 그러면 물론 소비자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소비를 줄이겠지만 수요라는 건 급격하게 올랐다 급격하게 내리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 충격이 오면 수요 충격은 없을 때 이야기지 수요가 폭발하는 게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공급은 문제가 좀 많을 수 있죠. 오일 쇼크도 공급 충격이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과잉 생산도 이제 공급에 의해서 반대 충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소비자들이 그 소비를 줄이는 속도보다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경기는 여전히 안 좋은데 물건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만드니까 쌓아놨던 게 다 팔고 나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물건이 살려고 해도 없네. 수요가 약해졌는데 공급은 더 없어졌으니까 오히려 수요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든지 구하기가 힘들든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특히 공급이 탄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글러 파동, 치킨 파동, 이런 거 있는데, 위에 것들은요, 콘트레프, 이런 파동들은 짧으면 45년, 길면 60년, 이렇기 때문에 헨리에성이에요. 한번 지나가면 한 60몇 년 환갑이 돼서야 오는 거니까,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우리가 좀 느끼기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나마 좀 들어보는 게 이제 치킨 파동. 그러니까 3년, 4년 사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주로 이제 유동성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조글러 파동도 있고 10년짜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동이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게 경기 사이클이잖아요. 그 사이클을 쭉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파동이 되는 것이고. 근데 왜 이렇게 파동이 생길까? 이걸 이해하시려면 일단 섬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풀이 많이 자랐어요. 어느 해에. 그러다 보니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들이 새끼를 3마리 쳤는데 3마리가 다 팔아났고 5마리 치면 5마리 다 팔아났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풀이 늘어나면서 뒤늦게 후행적으로 양이 늘어납니다. 그럼 양이 늘어나니까 양을 잡아먹는 늑대도 늘어나요. 역시 후행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풀을 다 뽑아버려 풀뿌리를 다 뽑아버려가지고 어느 순간 양들이 먹을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늘어나다가 정체되겠죠. 그런데 그런데 굶고 있는 양은 발생을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양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늑대들은 후행적으로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늑대가 너무 많아서 양들이 다 먹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늑대들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근데 양들이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해? 후행적으로 늑대들이 사냥이 힘들어지지만 똑같이 풀들이 다시 자랍니다. 뜯어먹는 양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빴다가
근데 풀들이 다시 늘어나면 그 풀들을 먹고 양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또 이게 파동이 시작해. 이게 불경기, 호경기, 이게 파동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풀, 양, 늑대 이렇게 시간차가 있으니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파동이 생기더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거 반도체, 그죠? 반도체 주문 들어온다고 해가 반도체가 무슨 즉석 노동도 아니고 주문한다고 해가지고 막 뚝딱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라인 만들고 뭐 공정을 해가지고 한번 돌려야 되는데 일단 돌리면 우르르 쏟아지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리 애가 타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탈 때는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하면 가격이 후루룩 빠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 이제 사이클 그래서 시크리컬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도체가 대표적이지만 주로 이제 뭔가를 하나 만들려면 거대한 장치가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이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오르락내리락이 좀 극심한 겁니다. 원래 산업 자체가 그런 걸 많이 한다는 것이지. 요거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기업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그 몇 명 안 되는 손님이 오더라도 그 팔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더 안 좋아질 거래. 그래서 한 달에 뭐 10개를 만들던 기업이 뭐 2개, 1개, 심지어 없어. 안 만들어. 이렇게 되는데 창고에 한 3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손님이 띄엄띄엄이라도 뭐 하나씩 팔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창고니까 2개밖에 없네. 예. 그럼 30개까지는 아니라도 10개는 확보를 해놔야죠. 그죠? 원래 전투에 진 뭐 장수는 용서해도 경계에 진 장수는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게 뭐 불경기 때문에 팔지를 못한 뭐 CEO는 그렇다 치더라도 재고 관리를 못 해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못 파는 건 이제 CEO로서 이제 무능의 상징이다. 이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경기하고 무관하게 재고가 너무 없으니까 재고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생산에 들어가요. 그럼 생산을 하려면 협력업체에 주문을 넣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협력업체들은 그 제일 위에 업체가 재고를 쌓아놓고 재고만 소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산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극단적으로 줄여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 여기에 그 납품업체들은 아예 매출이 없지. 아예 매출이 없지. 그나마 매출은 재고를 갖고 있었던 회사가 재고 소진할 때 재고 팔아서 올라온 것이고, 그때는 아예 그냥 발주를 안 내잖아요. 근데 재고가 어느 일정 수준을 내려가면 그때부터 발주를 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매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양들이 죽어가지고 풀이 다시 자라는 거하고 비슷한 것이지. 예.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안 좋을지 몰라도 재고가 너무 없어서 주문하게 되니까 그 주문이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 다 발주가 되고 매출이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기사회생을 하고 다시 생산하고 또 여기는 또 여기 주문하다 보니까 이게 바닥일 때 새로이 시작하는 게 재고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요보다 중요한 게 재고입니다. 수요보다 지금 뭐 코로나 때 재고 없어가지고 재고 확보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재고를 너무 낮게 했더니 왜 낮게 해요? 바로 주문하면 바로바로 오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 끊겨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이런 일이 또 있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막 재고를 막 확보를 하겠다고 막 가수요를 때려. 그래서 인플레가 온 거잖아. 그래서 재고를 많이 확보해놨어. 근데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재고 소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결국 소진했어. 결국 소진했어요. 그러면 예전처럼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타이트하게, 지금은 공급만 충격이 없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냥 뭐 상식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코로나는 다시 안 오겠지만, 코로나가 다시 와도 그런 봉쇄는 안 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또 무슨 뭐 정치적으로 싸워가지고 뭐 이게 중국이 막말로 열받아서 금수저치 때리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놓자. 근데 없는데 확보를 해야 되잖아. 이게 도매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이제 중요하게, 제가 재고에 관련된 영상도 몇 번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판매 대 재고 비율. 이건 이제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서비스는 재고라는 게 없잖아. 그냥 오늘 예약됩니까? 뭐 이런 거니까. 그건 이제 캐파가 작은 것이고, 제조업은 이제 재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래서 판매 대 재고 비율을 봐요. 이게 재고가 이제 줄어들면은 이제 이 숫자가 내려가는 것인데, 지금, 지금이 1.36 정도, 8월 달께 이제 발표가 되는 1.36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낮은 거냐면, 가장 이제 시장에서 가장 암울했던 게, 우리 주식 시장도 최바닥이었던 게 작년 10월이었죠. 그때쯤이었죠. 그때 이후로 가장 낮습니다. 한마디로 재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그 좀 쌓아놨던 재고가, 다 팔렸다는 거.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까? 다시 생산해야죠. 다시 생산을 하면, 이게 또 이제 기업들이 매출이 찍히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통 경기가 이렇게 나쁠 때는, 경기가 나쁘니까 물가가 대부분 낮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데 부담이 없거나 낮추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를 낮추는데 기업은 재고 때문이라도 생산을 늘리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찍히고, 그래서 경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유동성의 힘과 재고 축적의 힘으로 그게 치킨 파동이에요. 그게 치킨 파동입니다. 어. 근데 치킨 파동은 특히 이제 유동성에 더 관심을 가져요. 그런 파동, 꼭 뭐, 파동대로 움직인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시장이 깝깝하냐.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산을 줄이고 있는 재고를 소진하며 버텼다는 거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도 낮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커졌고, 특히 올 하반기 들어가지고 또 다시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내려갈 금리가 더 안 내려갈 것 같다. 하이어가 됐는데 롱고도 장난 아닐 것 같다. 이런 우려가 생기니까 연준이 이게 이 파동이 시작되려면 금리를 좀 낮춰줘가지고 이 재고 사이클에 불을 확 당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이게 가다서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답답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지금 굉장히 좀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돼. 이제 이 정도 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할 때, 기업들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재고 소진과 이렇게 생산을 또 많이 줄였던 거를 다시 시작하고, 요게 딱 맞물려가지고 유동성 장세, 주식쟁이들이 그냥 이제 돈 벌기 쉬운 그런 시장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금리가 뭐 장기금리 4.8까지 찍고, 그리고 뭐 정책금리 5.5고 뭐 이러니까 좀 이게 답답했던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행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하면서 이렇게 좀 느리긴 하지만, 이제 동결은 거의 다 간 것 같고, 그 다음엔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물가가 빠지는 거 봐가면서 이제 인하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맞물려서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올해보다는 이제 올해는 좀 의외의, 뭐 주식시장이 늘 그렇지만 의외가 좀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은행 위기 때문에 그 연준이 계속 갈 것 같던 금리 인상을 상당히 이제 제동이 걸리면서 반짝 이렇게 막 뭐 2차 전지를 관련해 가지고 많이 2차 전지 뭐 반도체, 미용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다가, 그게 또 계속 갈 것 같을 줄 알았더니 유가 상승 때문에 또 다시금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그리고 실제 장기금리 올라가고 하면서 또 깊고 예리한 그 조정을 받았는데요. 내년은 조금 차이 나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물론 올해 올 줄 알았던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경기 사이클상, 지금 이제 사이클이 좀 어긋나 버리긴 했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강력을 줄여나갈 올 연말이나 하반기,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의외로 물가가 좀 빨리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이 원래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사이클과 유동성 완화가 좀 만나면서 조금 더 좀 푸근한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좋은 쪽으로 합니다. 저는 칼같이 손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좋게 봅니다. 웬만하면 좋게 보지 않으면 사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이 뭐 좋게 봤는데 좋게 가면 좋은데 안 좋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특정 가격,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나 갖고 있는 자산에서 아까 뭐 10년물 금리가 4.4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깨지거나 했을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깨지거나 했을 때는, 아, 시장에서 나의 생각이 틀렸다고 판정했다고 판단하고 바로 잘라버리거든요. 그럼 됩니다. 맞으면 이제 맞았으니까 돈 많이 벌면 되고요. 틀리면 초반에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판도만 날리고 마는 것이죠. 마이너스 30%에 뭐 손절한다고 말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사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사는 얘기, 그러니까 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또 많은 유튜브 투자 관련 유튜브를 많이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실 수익에 도움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유튜브에서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사라, 뭐 저런 게 있으니까 사라 쪽으로 많이 조언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 물론 사야 팔 것도 있겠지만 파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누가 벌 줄 모르는데 지금 이 가격에서 얘가 꺼지고 있으니까 파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신이 누가 얼마에 산 사람이 내 영상을 언제 볼지 어떻게 알고 미리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냥 누가 물어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저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좋았는데 실제로 좋았는데 뭐 다른 이유로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누가 샀는지도 알 수 없으니 쫓아가가지고 이거 그때 샀던 거 지금 파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는 건 기술이고 파는 게 예술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도움을 좀 받으려면 이 어깨를 비워줘야 돼. 진짜 사고 파는 것까지, 파는 것까지. 그냥 단순히 뭐 손절가 이적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에 어떤 기업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게 수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간에 어떻게 아는지 이제 그 어깨를 비워줄 수 있는 전문가는 뭐 거의 없죠, 사실은. 그거 왜 보여줍니까, 그걸.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찾으시고요.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나 공부가 사실 수익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결정적인 구조적인 원인이 매도에 대한 조언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음. 뭐, 똑똑하신 분들이야 원체 많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지만 그분들이 매번 맞출 수는 없잖아요. 틀렸을 땐 언제 잘라야 된다는 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누가 얼마에 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 또한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나마 유튜브나 영상보다는 제가 그래도 뭔가를 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독자용 채팅방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좀 빠르고 좀 편한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요. 혹시 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나 지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퇴근 후 동문교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알찬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